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필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만 한번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라도 꼭 잘 듣고 기억하셔서 시험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은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나오지는 않고요. 외워야 될 내용들이 그냥 있는데 그렇게 뭐 이해를 요하는 내용들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교통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만드는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교통의 안전과 원활 소통을 위해 차의 운전자에게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적재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자동차 2륜 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의 적재 기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 자동차는요,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11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동차가 10m라면은 11m까지는 길이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비는 백미러 혹은 후사경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백미러로 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너비는 상관이 없고, 자, 높이는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3륜은 2.5m, 2륜은 2m 되어 있고요. 자, 화물 자동차 안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 안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속도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통 국도 같은 것들이죠. 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중 편도 2차로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80이고요. 최저 속도는 50입니다. 일반 도로는 최저 속도가 없죠. 자, 그리고 편도 1차로 이상 최고 속도는 60km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고속도로죠. 자, 고속도로에서도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100, 최저 속도는 50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차나 특수차, 건설기계 위험물 운반차는 80이 최고 속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정이나 고지된 노선 구간 등에서는 최고 120까지 가능하고 최저는 50km 마찬가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도 1차로 최고 속도는 80에서 최저 속도는 30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기후 시 운행 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최고 속도에서 20%를 줄이는 경우 하나, 자, 그리고 50%를 줄이는 경우가 하나,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속도에서 20%를 줄여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자, 먼저 나와 있죠. 노면이 젖은 경우, 젖음. 자, 그리고 눈이 2cm죠. 자, 20mm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에서 20%를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즉 최고 속도가 100km인 곳이라면은 자, 노면이 젖어 있어요. 자, 그럼 20% 감속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최고 속도는 80km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0%는요, 마찬가지 눈이 내렸는데요. 자, 눈이 20mm, 2cm 이상 쌓여버린 거예요. 위험하죠? 자, 그리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자, 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뭐 폭우나 폭설, 안개 때문 등등 어쨌든 가시거리가 내 시야가 100m밖에 안 뜬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최고 속도, 규정 최고 속도에서 50% 줄인 속도로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 장소는 주정차 다 금지되어 있고요. 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자, 그리고 건널,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장소다. 자, 추가로 우리 소화, 자, 화재, 자,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있죠. 자, 방화 관련된 모든 것들, 소화전, 방제 시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10m 이내는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부착 장치 기준 한번 볼까요? 자, 경찰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당연히 이거는 도청한다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당연히 불법 부착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운행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다. 자, 요거는 딱히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외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뭔가 사회 풍속을 위반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 부착 장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중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요. 이 과속사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일단 20km/h라는 숫자입니다.
자, 기준 속도에서 20km가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일단 가장 첫 번째 과속의 기준이 된다는 거, 과속 사고의 기준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내용도 보자면은, 자, 장소적 여건 있죠. 자,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이면 안전하고 소통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사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도로 위라는 뜻입니다, 사실. 자, 도로 위나 인도 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많고 개방적인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속사고라는 거고요. 뭐, 자기 집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 마당이 엄청 넓어요. 막, 마당이 막 2만 평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집에서 과속사고를 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과속사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너무 굳이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아, 그냥 도로 위란 뜻이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도주 사고의 개념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주 사고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자, 그리고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자, 보통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차량과의 충돌, 사상을 인식하고로 가버렸어요. 자, 후속 조치를 안 한 거죠. 자,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후속 조치 안 했죠.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거짓 진술 신고한 경우, 자, 요거 그것은 그냥 거짓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부상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가 없었다. 후속 조치가 없었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조치 없이 갔다. 자, 또 말도 안 되죠. 운전자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거짓에 해당하고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만 했어요. 후속 조치를 했는데 연락처를 안 줬네요. 자, 사례분별 없는 피해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다고 간 경우. 자, 요거는 뭐 미성년자 요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뭐 어린아이가 저 괜찮아요 하고 했다고 해서 연락처 안 주고 가면 나중에 뺑소니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구호 조치가 없었던 경우 잘 되겠죠. 자, 근데 도주사고 미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도주사고 같아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1번 사고상조가 혼잡해서 차를 대고 돌아온 거예요. 자, 사고를 냈는데 너무 혼잡해요. 자, 일단은 차를 갓길에 좀 대고 올게요 하고 좀 부근 갔는데 쟤 도망간다 이렇게 해도 도주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도 피해를 입어서 제3자가 후속 조치를 한 경우죠. 자,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주변에 있는 이제 시민분들이 대신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경우에도 요거는 도주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경찰이나 소방관이 후속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후속 조치라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3자가 누구든지 간에 후속 조치는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물자동차의 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나오면 이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 화물자동차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를 다 외워주는 것보다 특수자동차를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것을 저 추천드립니다. 자, 왜 특수자동차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내가 특수자동차를 확실하게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외우지 않은 내용들은 다 화물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자, 그럼 특수자동차 볼게요. 견인형이 있습니다. 견인차죠. 자, 그리고 군한형이 있어요. 고장, 사고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차를 견인하는 자동차 되겠고요. 자, 특수용도형이 있습니다. 특수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고가 작업차, 고가 사다리 초방차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사항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네요. 자, 먼저 원가 개선서, 운임 및 요금표, 그리고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비표. 자, 요거는 언제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대신 필요하다. 자, 근데 시험에는 뭐 다 필요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미리 정하여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라는 때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을 미리 정해서 신고한다라는 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지 않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 하차시키지 않는 것이 일단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다. 뭐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 대상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가사항 변경 신고라는 거고요. 자, 먼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자, 법인 경우죠. 자, 화물 오타가 있네요. 화물 취급소의 설치 및 또는 폐지, 자, 화물 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 영업소, 화물 취급소의 이전이다 라고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 5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담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령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해야 된다. 시장이나 도지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허가 사유. 원래는 허가가 안 되는데 허가가 가능하고 요걸로 돈을 벌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인 경우냐? 자,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수송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 자, 그리고 사업용 화물차나 척도 등 화물 운송 수단이 불가용한 상황. 그리고 용농조합 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허가해 준다라는 내용 요 3가지 정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인데 그 중에서도 6개월 제한 금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해서 운송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요. 자, 이럴 때는 완전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유상 운송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 유상 운송 허가 사유라면은 지금 화물 자동차 허가 사유 요 3가지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허가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6개월 제한 또는 금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 정도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먼저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경영자나 운송주선사업 경영자나 운송가맹사업 경영자는 일단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거하거나 임대한 자 2천만 원, 2년 이하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꽤 중대로 여겨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 자, 자동차 관리 제대로 안 해놓고 허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명의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해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말소 등록의 사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먼저 자동차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자, 반품하는 경우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소해야겠죠? 자, 그리고 차량이 초과된 경우,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될 경우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는 말소 등록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말소 등록 기간은 언제 하냐? 사유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줘야 되고요. 자동차의 번호판 봉인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기 환경 보전 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그리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하고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요 내용이 여러 가지 말로 풀어져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 외우셔더라도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대기 환경 보전 법령에 나오는 용어들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 오염 물질은 말 그대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나 입자상의 물질. 자, 기체 플러스 고체 모든 것을 다룬다라는 거고요. 자, 가스는 물질이 연소나 합성,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이죠. 자, 매연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인데 죄송합니다. 자,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입자상 물질, 고체인 거. 자, 검댕,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뭉쳐서 생기는 2차상의 물질, 고체죠. 자, 저공해 자동차,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를 우리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공회전 제한 장치는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 절약을 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공회전 제한 장치는 어떤 것들이 되냐? 우리 버스, 택시, 자, 그리고 택배용, 자, 화물차.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부착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조공해 자동차로 전환 개조 명령 위반 시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1과목 이외에도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사실 많긴 한데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적어도 보고 꼭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과목 화물 취급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꼭 알고 시험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겠습니다. 자,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화물 적재 시 차량, 여기 죄송합니다. 차량 적재함의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되어 있고요. 적재함 아래쪽부터 무거운 것부터 실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행 중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부터 바닥까지 평평하게 메어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한 물건이 쏠릴 것에 대한 주의를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입니다. 자,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그리고 다른 화물에 손에 끼칠 수 있는 물건, 자, 뭐 오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들은 이사 화물의 운송 거절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송장의 역할 및 기능 7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송장은 계약서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화물 인수증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운송 요금의 영수증 역할을 하고요.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그리고 수입금 관리 자료,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를 이 운송장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자, 7가지가 시험에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머릿속에 외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사 화물 조금 더 볼 건데요. 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자, 누구의 책임이죠?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이사 화물이 당일 해제 통지한 경우에 손해배상. 자, 손해배액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수일 이틀 전에 해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2배를 준다는 거죠. 자, 인수일 1일 전에 해제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4배를 주는 거고요.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했다. 당일 해제는 6배를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를 사업자에서 토해내야 된다라는 기준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장하는데 포장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포장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양 변경의 원칙, 두 번째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그리고 재질 변경의 원칙, 시스템화 및 단위화, 그리고 규격화 및 표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이다. 자, 요 6가지가 포장 합리화의 원칙, 포장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이라는 것은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주는 역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뭐 어떤 게 들어있나 이런 것들 정보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인이 부정확하게 되면요, 통관 시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기죠. 자, 그리고 화인이 또 부정확하게 되면 하역차고, 인도차고, 불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화인은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되냐? 먼저 주 표시에는 회사의 상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량 표시는 자, 이 단일 포장이 아닌 포장 수량 가운데 몇 번째인지 표시한다. 즉, 수량 표시가 만일에 100개다. 자, 숫자가 11이라고 써 있어요. 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10개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오브 1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0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게 수량 표시이고요. 그리고 주의 표시는 화물의 운송, 보관 시 주의사항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표시, 자, 도착지명을 크게 하고 경유지를 작게 해서 표시를 되어 있다. 저 화인에 대한 전부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포장 재질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먼저 골판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골판지 장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주문 처리하기 용이하죠. 그리고 가볍고 체적이 작아 보관이 용이해 물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자, 이거 체적이 작다는 건 우리가 골판지를 보통 박스를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자, 포장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량 생산품 포장에는 뭐가 유리하다? 골판지가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럼 나무 상자는 어떨까요?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조립이 쉽다. 자, 그리고 나무 상자는 우리 재활용을 웬만하면 재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도가 있다 보니까 보호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귀중품, 중량물 등을 적재하는 데는 나무 상자만한 게 없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빈출 차량들에 대해서 4가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카고 트럭인데요. 카고 트럭은 하대의 아랫부분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을 단 차량이에요. 자, 하지만 카고 트럭도 결국 그냥 트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전용 특장차입니다. 자, 이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다. 자, 뭐 사다리 차량, 뭐 이런 것들 여기 포함되겠죠. 자, 그리고 시스템 차량은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입니다.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덤프 트럭은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 쏟아내리는 차량. 우리 덤프 트럭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화물 적재 작업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요령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트처럼 조그맣고 세밀한 물건들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 넣어서 적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작업 전에는 적재한 바닥이 멀쩡한지 낙하물은 없는지 다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화물 결박 잘 돼 있어야겠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업해주고 적재함 난간에서 적재를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위험한 행동은 딱 봐도 위험하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아요. 자, 밧줄 결박 시 밧줄이 끊어질 것에 대비해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맞는 말이죠? 자,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한다. 적재 후 밴딩끈을 사용하여 결박히, 견고하기, 결박이 견고하게 묶였는지 항상 점검한다.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뉘앙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팔레트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팔레트, 펠릿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먼저 이 팔레트는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나무 팔레트가 있고, 뭐 플라스틱 팔레트도 있죠. 이 위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죠. 자, 그 팔레트, 이제 어떤 시험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팔레트의 틈 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 기억하겠습니다. 여러 두께의, 자, 하나의 동일한 두께가 아니죠.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하여 틈 바구니를 메꾼다. 자, 그리고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뭘 사용한다? 합판을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팔레트의 틈은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다. 자, 그럼 팔레트의 틈을 없애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에어백을 사용하는 것. 자, 합판은 뭐다? 팔레트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일 뿐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팔레트를 이용한 적재 방식이 있습니다. 자, 밴드 걸기 방식이죠.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요.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화물이 안쪽으로 쏠려 갈라짐을 방지한다. 자, 이런 거죠.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건을 이렇게 쌓여 있겠죠? 자,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하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무게 중심을 다 받겠죠. 대신 굉장히 안정적으로 쌓여진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주연 어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말 그대로 풀을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슈링크 방식은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슈링크 터널을 통과시킬 때 이 플라스틱 필름이 열을 쫙 받으면서 이제 팔레트와 물건을 딱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터널이 쭉 있으면은 물건에 이제 필름을 슝 씌워서 통과를 하면은 이 필름이 쫙 하고 물건을 팔레트와 함께 고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슈링크 방식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 여부와 봉인번호를 체크하고 배차게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우리가 상차를 했어요. 상차 후에는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체크한다는 건 뭐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체크라고 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은 상차 전에 이미 통보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 있죠? 자, 상차 전에는 상차지와 도착 시간을 통보받는다. 자, 상차 후에는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한 번 더 체크한다. 자, 요 뉘앙스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상차 전에는 배차기의 배차 지시를 받아야겠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상차 전에는 배차기로부터 컨테이너 중량,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차 전에 당연히 알아야지 우리가 실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의 특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만 입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3가지, 컨테이너 운송의 특징 3가지 또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관련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기백인데요. 자, 우리 피기.
자, 이 스펠링 픽인데, 자, 우리 보통 피그 하면은 뭐 떠오르시죠? 돼지죠? 자,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돼지나 소 이런 가축들 철도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 피기백은 열차에 적재에 운송하는 법이에요. 자, 버디. 우리 버디 기억나시나요? 버디 이렇게 신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죠? 날아다니죠? 그래서 버디백은 항공, 비행기로 적재하는 겁니다. 자, 피시백은 우리 물고기죠. 자, 피쉬. 정확히 스펠은 이렇게 돼서 물고기의 스펠은 아니지만, 이 피쉬라는 거, 우리 배로 물고기 잡죠? 자, 그래서 선박에 적재하는 것은 피쉬백이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행어 컨테이너. 행어가 영어로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어물들, 이런 것들 천장에 매달 수 있게 만들어준 컨테이너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 컨테이너. 중량물이나 부피 큰 화물을 운송할 때는, 플랫폼 컨테이너를 쓰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입니다. 말 그대로 천장이 개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컨테이너의 일종으로 그냥 지붕이나 벽 등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벌크의 힌트가 있죠. 벌크는 포장이 안 된 다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드, 소매부분, 사료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들 내용 쫙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트레일러 보겠습니다. 트레일러란 뭐냐?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터, 이제 트랙터죠. 자,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거나 사람,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물차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친구들이 여기가 이제 트레일러다. 앞에 끌어주는 친구는 트랙터다. 자, 여기 연결해주는 게 이제 보통 돌리나 뭐 이런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요게 트레일러죠. 자, 그래서 폴 트레일러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폴 트레일러는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청물의 수송물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전부트처럼 굉장히 긴 거 있죠. 자, 이런 거 어떻게 실을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폴 트레일러가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믹서차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시멘트, 골재 등을 혼합해서 반죽해주는 장비차 있죠? 자, 그걸 아지테이터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 들어봐서 너무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일러 구조에 따른 종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식이에요. 자, 어느 정도의, 이 고저에 따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평면의 하대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일단은 적당한 거예요. 자, 근데 저상식은 굉장히 낮은 거죠. 자, 우리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균형 감각이 높아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상식일수록 무거운 걸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 운반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중저상식은 그럼 평상식이랑 저상식 사이쯤 되는 거겠죠. 자, 대형 핫코일이나 중형 블록 화물, 중량 화물에 적합하다. 자, 근데 이 중저상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는 시험에는 늘 이 핫코일이 항상 중저상식 트레일러와 따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핫코일 단어 같이 기억해 주세요. 스케르탈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트레일러고요. 벤 트레일러는 일반 잡화 및 냉동 화물 등을 운반할 때 쓰고 있고요. 자, 오픈탑, 천장이 열려 있는 거죠.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서 화물이 들어가게 만든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그리고 특수 용도로 만들어진 트레일러는 덤프 트레일러, 탱크 트레일러, 자동차 운반용 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탱크 트레일러는 우리 기름, 오일 이런 거 옮길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 여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축 하중 10톤 초과, 총 중량 40톤 초과. 숫자가 바뀌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잘 외워주세요. 자,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7m 초과이고요. 그리고 폭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초과하는 것입니다. 자, 높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높이가 4m 초과. 단, 도로관리청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래, 흙, 자갈이나 쓰레기를 운반할 때 덮개가 없으면 고속도로 제한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재물, 파손품 낙하의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속도가 50km도 안 나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고속도로 최저 제한 속도가 50km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새로 이상 기후 시 연결 차량. 자, 연결 차량 무슨 말이냐? 폭우가 내리는 상황인데 막 뭐 카고 트레일러나 이런 트레일러 막 뒤에 뭐 또 달고 다니는 카라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손 사고 원인과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물이 파손되는 경우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집하할 때 문제가 있었거나 포장이 잘못됐거나 너무 많이 실었거나 상하차 하는데 뭐 너무 던지셨거나 그런 경우에 파손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오손 사고 또 분실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손 사고는 자, 뭔가 김치나 한약재 이런 것들이 터져서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자, 분실 사고는 우리가 택배 아저씨들이 보시면은 이제 택배를 갖다 넣으면서 문을 잠그진 않으시잖아요. 뭐 그럴 때 분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택배를 배달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대요. 계단 밑에 두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택배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들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죠. 근데 분실 사고로 접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파손 사고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내용 볼까요? 자, 요 내용이었죠. 자, 그럼 대책은 집하시 고객에게 내용물의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를 확인한다. 자, 가볍거나 가깝더라도 화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안전박스에 적재한다. 충격이 약한 화물일수록 유의사항을 표기하거나 보강 포장에 신경 쓰도록 한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이해를 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운송물 수탁 거절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택배사, 화물사마다 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각 회사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 될 거고요. 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공통인데요. 자, 가액이 300만 원 초과하면은 인수 거절될 수 있고요.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인 경우 거절된다.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은 전부 다 안 된다. 그리고 미풍양속이나 사회에 위반하는 경우 안 되고요.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폭발성 있는 물건 당연히 안 되고요. 동물 당연히 안 되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배송을 할 수가 없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된 경우 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한 경우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다시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안전운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교통사고 3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요인인, 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르게 되고요. 컨디션이나 심리, 습관, 운전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운전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요인은 차량의 장치나 뭐 적재물, 이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사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자, 도로 요인은 도로의 구조가 뭐 울퉁불퉁하다던가 노면이 거칠다던가 도로폭이 좁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리고 차선 수나 안전 요인에 해당하고요. 자, 환경 요인은 자연 환경이나 교통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 구조 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등장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교통사고 3대 요인 중에 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이제 자연환경, 교통환경, 사회환경, 구조환경 요 네 가지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인지적 요건이죠. 신체, 생리적 요인입니다. 내가 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약물, 뭐 수면제가 들어있는 수면제 성분이 있는 약을 먹어서 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리적 요인은 흥미, 욕구, 정서, 성격 등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에 영향을 주는, 운전 면허에 영향을 주는 시각 특성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시력 특성이죠. 자, 제1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시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두 눈을 동시에 뜬 평균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은 적어도 일단 0.5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한쪽 눈은 0.8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평 시각은 120도, 수직 시각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의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명이 없어야 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숫자들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2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 0.5 이상이며 한쪽 눈을 못 보시는 경우에는 0.6 이상이면 된다. 자, 그리고 1종, 2종 모두 붉은색, 녹색, 노란색 이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할 줄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각 특성 기준이 시험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추가로 알아둘 게 속도와 시야는 반비례합니다. 자, 우리 무슨 뜻이냐?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자동차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흐려진다는 거죠. 자, 요 내용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교통사고의 원인과 요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적 요인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죠. 자, 차량 운전 전에 점검 습관이 없거나 무리한 운행 시간을 계획한 거나 이제 안전지식, 사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간접적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중간적 요인은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 불량한 운전태도, 습관, 운주, 과로, 핸드폰 등 사용을 하다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직접적 요인은 결론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호나 과속을 해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 조작을 미흡하거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바로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뉘앙스들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험 문제가 보통 두 가지로 출제됩니다. 고령 운전자와 어린이 운전자가 아니죠. 어린이 친구들에 대한 사고인데요. 먼저 고령 운전자 보겠습니다. 자,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날 경우 불안감이 상승하시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시각 능력이나 청각, 사고 신경 능력이 조금 저하될 수 있고요. 자, 보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행동, 궤적, 이 직선으로 걸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사선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걸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중앙부로 걷거나 하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의 포스터나 간판들을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냐면 신체적 기능 저하나 인지력, 반응 저하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고령 운전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고령자분들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고령자분들에 비해 지혜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로는 위험하니까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시킨다는 거죠. 도로가 왜 위험하지? 한번 가봐야겠다. 왜 위험하다는 거지? 차가 왜 위험한 거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사고를 유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도로는 위험하단다. 왜?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자동차가 너보다 빨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횡단 중에 부주의, 자전거, 그리고 차 내 안전벨트 미흡,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재미없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인데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분석을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냐? 자동차의 순간속도, RPM, 브레이크 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그리고 차선을 얼마나 바꿨는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은 어땠는지, 운전자별, 시간대별, 주행 거리는 얼마나 했는지, 진로 변경은 얼마나 했는지, 과속, 급출발하진 않았는지, 급과속, 사고 발생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 자동차 운행 관리, 그리고 사고 예방, 운전자 교육, 운전자 습관 교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통 행정기관의 운행 경로나 개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는 요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 문제는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의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제동장치인데, 뭐,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풋브레이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발로 밟는 거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는 우리 뒷바퀴 좌우가 고정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는 우리가 기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3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1단으로 줄여버리면 속도가 줄죠. 그런 경우를 활용하는 엔진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S, 자, 우리 ABS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조향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빙판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와중에도
핸들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즉 ABS가 일단 첫 번째 제동 장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 조향 장치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향장치 볼게요. 자, 보통 핸들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의 방향, 주행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서 조향장치에서 나오는 시험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앞바퀴 정렬입니다. 앞바퀴가 정렬되어 있으면 주행 중 핸들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인이라는 건 뭐냐. 자, 앞바퀴를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은 앞부분 A, 그리고 B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앞바퀴의 앞쪽이 A 부분이죠.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로 함으로써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음으로써 앞바퀴 정렬이 가능해지는 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으면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거나 핸들 조작을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주행 중 타이어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자, 캠버에 의해 토 아웃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토 아웃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토인의 반대겠죠. 이 타이어 앞바퀴의 뒤쪽이 앞쪽보다 더 좁은 겁니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쉽게 마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캠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자동차를 앞에서 보면 위쪽이 아랫보다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자,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거 뭐냐?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토아웃 방지하고 앞차축 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외워야 될 것은 요겁니다. 캠버의 역할을 고르시오 했을 때 요 네모친 내용은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장치에 캐스터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자, 캐스터의 역할은 뭐냐?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해준다. 차의 롤링을 방지한다. 요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 말 즉슨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다. 핸들의 직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코너를 돌고 핸들 놓으면 다시 풀리는 현상이 캐스터가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죠. 흔히 전문용어로 쇼바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현가장치, 쇼바에는 어떤 스프링들이 있냐 보겠습니다. 먼저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어 무거운 걸 잘 버텨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는 간단한데 승차감이 나빠요. 그 작은 진동을 흡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나쁜 거겠죠. 자, 그리고 내구성이 대신 커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판 스프링은 차체를 불안하게 한다, 오히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승차감이 나쁜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일 스프링은 주로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코일의 상단은 차체에 부착, 하단은 차륜에 간접 연결된다.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자, 비틀림 막대 스프링.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금속. 공기 스프링,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고 있고요. 충격 흡수 장치,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가 장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현가 장치에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공기 스프링. 스프링은 4개 정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자, 다른 스프링이 나오면은 스프링이라고 해서 다 현가 장치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종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퍼록 현상인데요. 자, 브레이크 액이 기화해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힙니다. 왜? 우리 풋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브레이크가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액이 기화를 해버리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게 되는 게 베이퍼록이고요. 자, 모닝록. 자, 이거 우리 아침이죠? 아침은 굉장히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녹이 생겼어요. 록이 생겼어요. 그래서 습도나 오랜 방치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듭니다. 브레이크 마찰력이 높아져 지나치게 브레이크가 잘 들죠. 자,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천천히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녹이 지워진다. 아주 간단하죠? 자, 수막 현상 너무 잘 아시죠? 자, 빗길과 타이어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타이어 홈에서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미끄러짐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주행 금지와 마모된 타이어 교체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페이드 현상인데요. 페이드 현상은 베이퍼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급경사를 내려갈 때 풋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열을 받는 거죠. 자, 단 여기서 페이드 현상은 라이닝이 가열되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진다. 이 라이닝 페이드 현상,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은 시험 문제 물리적 현상 나왔네. 라이닝, 풋브레이크 밟아서 뜨거워, 제동력이 떨어져, 페이드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정지거리, 정지시간 한번 개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주, 제동, 정지거리 이렇게 있는데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뼈뼈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네요. 자, 자동차는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 내가 인식했어요. 인식했어요. 브레이크 밟아야겠죠? 브레이크 작동.
자, 그리고 정지. 요 순간을 나눠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브레이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옮겨서 밟는 순간까지를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멈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장애물 앞에서 자동차가 완전 정지한 경우를 이제 우린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식한 경우부터 작동되기까지의 걸린 시간은 공주 시간, 그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시간은 공주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완전 정지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동 시간, 그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는 제동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주 플러스 제동을 해주시면은 정지가 된다. 정지 거리 혹은 정지 시간이 된다. 요 뉘앙스만 잘 잡아두시면은 요 문제는 100%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리대 종류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로는 뭐 방우 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있고요. 연석형 중앙분리대, 광폭 중앙분리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연석형 중앙분리대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연석의 중간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 녹지를 제공하는 것. 아, 이게 연석형 중앙분리대구나. 바로 상상되시죠? 그래서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지만 기능은 생각보다 미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광폭 중앙분리대는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시킨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차로가 요렇게 있는데, 자, 차로가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막 가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걸 우리 광폭 분리대라고 합니다. 그럼 요 안에서 우리 차량이 잠시 정지를 해 있거나 도로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해두고 정차를 해두고 운동을 하거나 운동이 아니죠.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광폭 중앙 분리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고 전치 사고에 대한 비율도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방호 울타리형 분리대는 사고를 안 일으켜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고 방지 목적보다는 사고의 형태를 바꿔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차량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하면서 원래 같았으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항차가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을 뻔한 게, 가운데 방호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방호 울타리 툭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자, 접촉 사고로 이뤄지거나 추돌 사고로, 그래도 조금 더 정도가 낮은 사고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즉, 사고는 일어날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은 위험도가 낮은 사고로 바꿔주는 것이 이 방호 울타리의 역할이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요것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중앙분리대 얘기는 조금 더 볼까요? 자, 중앙분리대는 상하 차도교통 분리를 하고요. 광폭분리대 말씀드렸죠. 사고 및 고장 차량에 정지할 공간을 제공하고요. 보행자의 안전이 제공되고 불법 유턴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항차의 현광 방지, 자, 반대편 차량의 눈뽕이죠. 상향등을 방지해주는 거죠. 자, 방호 울타리, 횡단을 방지해야 되고요.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된다. 왜? 사고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량이 대형 차로로 튀어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차량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즉, 방호 울타리의 핵심은 뭐다?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 방호 울타리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지르기 볼까요? 우리 앞지르기 다들 잘 아시죠? 자, 근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때는 대항차를 확인한다. 자, 중앙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앞지르기 가능하죠? 그리고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어디 좌측으로 하죠.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안 되죠. 점선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대신 대항차를 확인해야겠죠. 앞지르기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된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 그럼 나도 한다? 안 되죠. 이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나서 해야겠죠. 자, 그리고 계절별 운전 특징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제가 다 나와요. 자, 우리 봄 특성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봄 되면은 나른하죠. 춘공증 때문에 졸음 운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변하는 기후 조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겨울 다음에 봄이죠. 그러면 얼어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근데 봄에 꽃샘 추위가 오게 되면은 그 녹았던 게 얼어요, 새벽에. 그럼 또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이 또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특징들, 이런 집안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개학 시즌이죠? 어린이 사고가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입니다.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와요.
자, 냉각수 보충 잘해줘야겠죠? 내가 기분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적이 증가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시야가 낮아지죠? 거기다 추가로 우리 보행자분들이 우산을 써요. 자, 우산을 쓰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을에는 우리 단풍놀이 갑니다. 단풍아 경치가 너무 이뻐요 하다가 사고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농번기죠. 그래서 국도 주변에 트랙터, 경운기통이 많아져요. 그리고 일교차 크고 안개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겨울철은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빙판길 사고, 뭐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충돌, 추돌, 이탈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겨울은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4과목 운송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고객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고요.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여 주길 바라고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환영받고 싶어합니다. 즉 그냥 나한테 친절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 이건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자, 고객 서비스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 서비스의 특징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성, 보이지 않는 서비스 형태지만 고객이 받는 느낌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동시성, 뭐가 동시냐?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일어나요. 즉 재고가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 주체, 물건을 팔면서 일어나는 서비스죠. 그래서 사람 바이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성과 무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동시성, 소멸,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가 있습니다.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 요 세 가지가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고객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영향이 어떤 영향 때문에 결정을 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내 과거의 경험. 이 제품 써봤는데 좋더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여기 진짜 친절해. 그리고 의사소통. 여기에는 좀 대화가 잘 돼. 여기 마찬가지 서비스죠. 그리고 개인의 성격이죠. 나는 근데 이런 서비스보단 저런 서비스가 좋더라. 자, 이런 개인의 성격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고객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신뢰성, 내가 믿을 만한가? 그리고 신속한 대응, 내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피드백이 빨리 오나? 그리고 편의성, 내가 뭐 서비스를 받기가 편리한지? 그리고 의사, 종업원의 태도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내가 요구를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짜증이 나죠.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진짜 재미없는 얘기 시작합니다. 자, 물류 서비스 기법이에요. 벌써 이름부터 재미가 없습니다. 자, 단어가 상당히 이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도 요 내용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무작정 한번 암기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합니다. 1990년 이후 등장했어요. 구매 정보나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관리를 해보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인 거죠. 자, 원료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기에 공급망 내의 모든 기업들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조업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공급업체 있을 거고요. 유통업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매업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겠죠. 자,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 협동을 해가지고 한번 공급자, 소비자가 만족을 하게 하면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게 SCM, 1990년대 처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협력,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 업무협약, 공동 전략이 핵심 키워드로 작용을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사적 품질 관리입니다. 자, 뭐 리니지에 나온 전사는 아니지만 자, TQC라고 하고요. 자, 품질 관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의 책임을 나눠 가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상품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물류를 정량화하고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 데이터를 정량화한다.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가 잘못됐네. 이거 잘못된 이유는 저것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 위해서 결국 TQC, 전사적 품질 관리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3자 물류 3PL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제3자 물류 핵심은 외주예요, 외주. 자, 외주는 보통 언제 주나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를 외주를 주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사내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예요. 자,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할래. 그러다 보니까 물류는 신경을 잘 못 쓰네. 아니, 물류를 딴 회사에서 외주를 줘버리자. 이런 경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 물류 서비스만 하면은 우리 회사 진짜 대박 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물류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물류 서비스 니네가 좀 대신 해줄래? 외주를 맡길게. 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3PL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미없게 얘기를 하면은 전문 물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는 전략이다. 라고 아주 재미없게 시험에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속 대응 볼까요? QR이죠. 자, QR코드 아니죠. 자, 퀵, 리스폰스, 응답하다다. 빨리 응답하다. 빨리 대응한다라는 거죠. 자, 빨리 고객의 응답을 빨리 대응함으로써 생산, 유통시간 단축, 재고 감소, 반품 감소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를 성과를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모두에게 돌려준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대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소매업체에서 이제 공급업체 얘기를 하겠죠. 야, 지금 피카츄빵 빨리 피카츄빵 더 만들어줘. 그럼 공급업체, 제조업체 얘기하겠죠. 피카츄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요 재고가 빨리 감소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통업체들도 뭘 필요한지 아니까 빨리빨리 가져다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득이라는 거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네? 딴 데서는 이거 잘 팔리니까 잘 팔린 거 팔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매업자는 유지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제고, 상품 회전율 증가의 혜택이 있고요. 제조업자는 뭐가 팔릴지 내가 수요 예측 가능하고요. 자산 회전율이 상승하겠죠. 우리 소비자는 상품의 다양화, 품질 상승, 낮은 소비자 가격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QR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럼 이번에 ECR 보겠습니다. 정말 많죠. 사실 더 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잘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ECR. 자, 효율적 고객 대응입니다. 자,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 SCM이었죠, 아까? 이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자, SCM이 등장했어요. 우리 한번 효율화를 해보자. 다 같이 협력을 해보자. 했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를 한번 일으켜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제품의 생산부터 소매, 팔 때까지 이거를 우리 그냥 한 단계로 보자. 팔고 만드는 거를 다르게 보지 말고 우리 그냥 한 단계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다 모여. 협력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냥 우리는 그냥 한 회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그래서 고객을 잘 만족시켜 보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효율적 고객 대응이다. SCM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시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비효율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둔 겁니다.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제조업체에서 야, 이거 5개 더 만들었어 라고 하면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우리 5개 더 필요한데 이런 중복되는 정보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기타 등등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협력을 잘해서 효율을 이끌어보자 라는 게 또 ECR의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ECR의 장점은 뭐다? 또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이루어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엔 주파수 공영통신입니다. TRS, 텔레. 자, 우리 텔레, 우리 주파수 전자죠? 자, 그래서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음성 통화, TRS 데이터 통신 등 활용하고 있고요.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자, 우리 TRS 어디 쓰인다? 물류 관리 사용되는데 배차 지시,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송의 정확한 추적도 가능하고요. 언제 도착할 쯤이다. 요런 거 추정 가능해지죠. 그리고 배송이 왜 늦었는지, 그리고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원인 분석들을 파악하여 표준 운행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TRS로 저기 왜 차가 멈춰있지? 고장났구나. 그럼 고장 차량. 지연됐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쪽은 차량을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재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뭐로 한다? TRS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CILS 칼스죠. 자, 칼스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칼스는 뭐냐?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모든 정보를 기업 간, 또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 굉장히 지금 브로드해졌어요. 어브로드해졌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가까지는 이제 협력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거를 말 그대로 기업, 국가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신속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요게 왜 중요해지고 있냐? 지금 굉장히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죠. 그래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과다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여주고 업무 처리 절차를 축소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 처리, 이런 또 중복되는 비용들을 절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칼스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 비용 절감, 조직 간 정보 공유, 국가 간 정보 공유도 되겠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까지 마저 단축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전략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4자 물류예요. 자, LLP 혹은 4PL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제3자 물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당연히 제3자 물류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뭐가 추가됐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급망 확충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 우리 잘 이해해 두려면은 3PL 제3자 물류를 잘 이해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뭐 나오냐? 제4자 물류의 단계를 설명하시오. 자, 단계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지금 몇 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은 외워집니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 4PL 제4자 물류의 단계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PL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 아웃소싱, 물류를 아웃소싱 함으로써 공급망 확충,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해본 차원에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공급망 관리 SCM 있죠? SCM 1990년대에 등장했다고 했어요. 또 내용 뭐였죠? 기업들이 협력한다. 자, 요게 핵심이었죠. 자, 요 공급망 관리 등장하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1970년대 등장해서 유통, 수송, 보관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해보자는 거죠. 1980, 9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제조, 구매, 주문 관리까지 우리가 중점을 둬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공급망 관리가 등장했죠. 자,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랬더니 우리가 기업에 뭐가 필요하다? 기업에 협력이 필요하더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관리의 원칙 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7R, 그리고 요거 아닙니다. 자, 3S, 1L, 그리고 3A, 요거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7R, 라이트, 조언이에요. 자, 좋은 품질, 정량, 적시, 적소, 아주 좋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양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인상, 좋은 가격, 좋은 상품이 7R의 원칙이다. 자, 7R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S, 스피디, 빠르게, 세이프디, 안전하게, 슈얼리, 확실하게, 로우, 효율, 비용은 절감시키자. 요 내용이 3L, 1L 원칙이다. 그리고 3의 이익은 뭐냐?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기업의 3의 이익이다. 아주 최고로 하는 이익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물류 볼 건데요. 자, 조금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기업 물류 볼 건데, 자, 기업 물류는 뭐 대충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물류 환경 분석, 물류 목표 달성, 물류 전략 수집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둬야 한다. 자, 요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보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하나. 자, 두 번째. 물류 네트워크화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법을 구축해야 한다. 자, 기업 물류의 달성 목표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물류 작업을 위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요 세 개만 아시면 기업 물류 문제는 더 웬만하면 푸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활동 범위입니다. 자, 주된 활동, 보조 활동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다음 중 기업 물류의 활동 범위 중 주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주된 활동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다. 자, 보조 활동은 그럼 이 주된 활동이 가능하게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활동들이겠죠.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등이 있어야 주된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활동 범위 개념도 잘 잡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전략, 물류 전략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윤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마저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물류 전략의 목표는, 자, 기업의 물류 전략 목표는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가 쓰는 자본을 절감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해당하는 게 뭐냐? 전략적 물류 관리 SLM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업무 처리 향상하고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는 개념으로 SLM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요 개념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업은 이윤 추구와 모든 부분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든 행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기업이 돈을 벌려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뉘앙스가 있다면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1과목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화물 운송 종사 필기 시험 핵심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자, 이 내용, 적어도 이 내용은 알고 시험을 보러 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한 영상이지, 이 내용만 본다고 해서 100% 합격,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화물 영상들도 꼭 재생 목록 가셔서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올려둔 이 영상들은 정말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합격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